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부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총괄팀장 사회복지사를 맡고 있는 김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 장애인 친화마을 실천 사례 공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상록장애인복지관은 2013년 개관 초기부터 강점 관점의 철학을 기반으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바탕으로 2021년부터 장애인 친화마을을 비전으로 구체화하고 전 직원이 함께 장애 당사자와 가족, 이웃과 현장 속에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장애인 친화마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관에서 강점 관점으로 실천하기 실천 사례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선정 관장님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총 6분의 실천 사례 발표, 그리고 구슬 깨는 실 김세진 소장님의 질의응답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오늘 공유회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 의례를 생략하고 바로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귀한 걸음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 장애인복지를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살펴주시는 안산시 김영식 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노인복지관 김두수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랄복지관 김은옥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효빈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정재호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김민정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맑은동산 단기보호센터 김태순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1꿈터 민경재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라톤 주간보호센터 최진수 시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항상 행복한 센터 김광진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사랑 이음센터 조은영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의 실천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여러 기관장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유회에 집중하는 시간인 만큼 개별 소개는 생략하고 그만큼 나누고 연결되는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유회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 뜻깊은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안산시 김영식 복지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산시 복지국장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애인 친화마을 실천 사례 공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상록장애인복지관 김선정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유회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천 사례를 함께 나누며 장애인이 스스로 강점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활동, 긍정행동 지원, 직장운동부, 사례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천 경험은 장애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현장의 소중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널리 알려지고 공유되어 다른 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산시는 복지 현장의 실천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 친화도시 안산을
실현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번 공유회를 통해 새로운 동기를 얻고 현장으로 돌아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자리를 기념하는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진은 무대 앞에서 촬영되며 여러분께서는 착석한 상태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주제 강연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강점관점으로 실천하기를 주제로 상록장애인복지관 김선정 관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제 아들이 와 있어요. 고3인데 엄마처럼은 안 할 거라고 했었는데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하느라고 살뜰히 챙겨주지 못한 엄마의 미안함을 오늘 발표로 부끄럽지 않게 대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강점관점으로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 그래도 감사할 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너무 좋은 동료들과 그리고 안산시에 오늘 아까 인사 못 드렸는데 장애인복지과 안옥희 과장님 잠시 얼굴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인사 나누신 저희 김영식 복지국장님, 정말 시가 적극 행정으로 또 현장을 지원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또 과장님과 국장님과 함께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이런 실천 공유회에 기관장님들은 잘 안 다니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부천에서도 오시고 충남 서부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또 마라톤 재단에서도 오시고 또 지역에 또 우리 부곡복지관 관장님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굉장히 멀리서도 많은 실무자들, 실천가부들 함께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오늘 그렇게 기꺼이 시간 내신 것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 현장에서 고민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선생님들께도 조금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구슬 깨는 실의 김세진 소장님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덕분에 이제 상록장애인 직원들이 상록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실천을 성찰하고 기록하는 것들을 습관을 들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소장님 덕분에 4번째 책을 발간하게 된 거고요. 오늘 그 책을 기반으로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실천 공유에도 소장님께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맥락을 짚어주시면서 저희의 실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울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강점관점으로 실천하기. 복지관이 개관한 지 이제 횟수로 13년이 되어 가는데요. 13년 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강점관점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다들 장애인복지관에서 가능할까? 또 이런 우려의 말씀들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려보다 당사자들 삶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같이 해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성을 담는 삶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 삶에 다가가는 다정한 마음, 그 마음에 정성을 담을 때 삶도 관계도 마을도 바뀐다는 것을
특별히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발견하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확장하는 사람이 되고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도 이 손끝에 정성을 담아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록장애인복지관이 2013년 11월 개관을 준비하고 문을 열면서 붙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복지란 무엇일까? 복지란 어디에 존재할까? 그렇다면 또 그 복지 안에 과연 정말 중심이 돼야 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스템과 제도는 있는데 그 안에 당사자들의 얼굴이 선명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붙들고 직원들과 함께 이 시간까지 왔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아마 미약하지만 거칠지만 서툰 아마 첫 번째 답을 내드리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의 흐름은 강점 관점으로 시선을 전환한 이야기와 장애인 친화마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장애인 친화마을의 비전을 붙들고 마을로 나갔을 때 마을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것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직원들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강점, 관점, 실천의 구조, 3가지 원리, 3가지 원칙, 3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자 하는지 다름과 함께 숨쉬면서 마을로 나가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장애인복지관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장애인 친화마을을 이루는 것을 선명한 비전으로 붙들고 2021년부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기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마을 안에 흐르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선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강점, 관점 이야기하면 다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참 어렵고 뭔가 제약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아직도 어색하기도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지만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저희가 생각한 강점, 관점은 우선 3가지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첫 번째, 존재의 존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존엄한 존재이다. 살아있는 존재만으로 그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강점이다. 그걸 강점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강점을 이야기하면 흔히들 장점과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강점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는 어떤 속성으로 오해하기도 쉬우신데요. 강점은 개인을 넘어서 환경과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고 그것이 연결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의 동력이 강점 관점에서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외부의 지원이나 외부의 동력보다는 그 사람 안에 아니면 그 환경 안에 가진 내부의 자원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주목을 하는데요. 그런 내부의 것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타인과의 연결, 환경과의 연결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록장애인복지관은 개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선은 강점, 관점에 맞추고 출발을 했습니다. 왜 강점, 관점일까? 사실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중요한 관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우선 기존 실천 패러다임의 한계에서 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문제 중심적으로 당사자를 진단하는 것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을 케이스로 축소시키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여기에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함께 세운 목표와 계획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목표와 계획은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자꾸 당사자의 목소리나 속도는 조금은 지워지고 뭔가 과업 중심으로 함께한 것들을 빨리 이뤄내기 위한 속도로 가는 것에 대한 한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다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고 거의 보조금을 받아서 또 일을 하고 하다 보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의 속성에서의 효율을 생각하다 보면 정작 당사자와 관계를 맺을 집중해야 될 시간을 놓치는 것도 중요한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모든 사회복지 현장이 사실은 전문가성을 가지고 주도하지만 제가 여러 현장을 경험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왔을 때 사실은 전문가성, 전문가주의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현장이 장애인 복지 현장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천 패러다임의 한계를 느끼고 조금 더 오히려 강점 관점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강점 관점은 저희가 함께 붙들면서 시선을 재구조하는 건데요. 어디에 시선을 맞출까를 정리하는 건데 그동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걸 보려고 했다면 우선은 그건 잠깐 내려놓고 굉장히 힘드신데 도대체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문제를 내려두고 당사자가 가진 힘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붙잡고자 하는 시선의 전환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희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회복지 실천 자체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잘 지원할까 이 베이스로 배워왔기 때문에 여전히 당사자를 어떻게 잘 지원할까, 어떻게 잘 도울까 이게 틀린 건 아니죠, 선생님들. 하지만 지원하고 돕는 존재로 바라보면 그 다음을 넘어서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끊임없이 당사자가 원하는 건 뭐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지? 라고 시선을 옮기는 것은 저희 지금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도 현재 진행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실천할 때 특히 이제 전문가주의 얘기하고 할 때 과거력 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실천가를 잘 돕겠다는 미명 아래 실천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삶이니 당사자가 주인 되어서 당사자의 삶을 살도록 붙잡는 이런 시선의 전환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의 이론적 기반에서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강점과 장점을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강점과 장점은 다릅니다. 강점은 단순히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삶의 경험, 관계,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힘이고요. 또 하나 보통 장점을 얘기할 때 누구 기준에서의 장점일까요? 제가 만약에 김영식 복지국장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타인의 기준이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강점이지 실제로 김영식 국장님이 가진 본질적인 강점은 제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흔히 저희는 지원하는 사람, 실천가의 입장에서 장점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끌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점과 장점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강점은 그냥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만으로 우선은 모두가 강점이 있다. 존귀한 존재다. 그 시선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을까? 저런 가운데서도 뭘 붙들고 있는 걸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생기면 당사자와의 그 다음 단계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실천의 철학이고요. 강점 관점의 아주 저명한
데니스 셀리비 교수는 강점은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천가들은 그것을 발견해서 드러내주는 동반자로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이드가 상록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는 그런 뭘까요? 이렇게 동아줄? 선?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강점 관점은 또 유사한 개념들과 만나서 조금 더 확장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회복 탄력성.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내적 힘, 역경 속에서도 드러나는 힘. 이것을 또 평범한 마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가진 회복 탄력성에 주목하고 또 임파워먼트. 당사자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선택권과 주도적인 삶으로 이어질 때 자기 삶과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도 임파워먼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세 번째는 치유지향성이라고 인간이 본성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과 만나면서 또 강점 관점이 조금 더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록장애인복지관은 2013년도 출발할 때 강점 관점의 뿌리 위에 당사자 중심, 가족 중심, 지역사회 중심 이라는 4가지 중심 방향을 두고 출발을 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장애인 친화마을의 철학적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점 관점이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관 내부적으로 당사자의 보통의 삶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걸까? 저희 스스로 내부의 한계에 부딪혔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저희는 팀장들과 함께 학습을 시작했고요. 냉철하게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공간 안에 머무는 복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환경적인 거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강점 관점 실천만으로가 아니라 이제 생태체계적 관점을 만나면서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장애인 친화마을 이런 비전이 완성된 건데요. 강점을 개인 안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력 뭐 이런 것으로 비유한다면 생태는 환경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는 화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화분에만 문제가 있고 화분을 그 식물을 바꾸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 시들시들한 화분을 볕이 잘 드는 창가 쪽으로 옮겨주고 물도 주고 햇볕도 쐬고 바람도 쐬게 이렇게 환경과 연결을 다 새롭게 시키면 이 식물은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겠죠. 이렇게 환경과 사람은 서로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을 지나서 서로 적응해가는 과정까지 거치면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또 생태체계 관점과 또 강점 관점이 정말 콜라보를 이루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천이 개인의 강점뿐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함께 보고 환경의 조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또 생태체계적인 관점 또 상호작용 여기에 초점을 둬서 한 가지 설명을 해볼 텐데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이 카페를 너무 이용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한두 번 카페에 방문하셨어요. 경사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는 그 손님을 상점 주인께서 여러 번 보고 한두 마디 얘기를 한 다음에 결심을 하시게 되죠. 경사로를 놓습니다. 경사로를 놓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곳에 오고 싶었던 다른 장애인분도 오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커피를 팔고 커피를 사가는 그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적응하고 작용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생각 못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장애인 친화마을에 대한 비전을 2020년 코로나 시기에 함께 공부하고 정리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리는 장애인 친화마을은 당사자의 보통의 삶, 가고 싶은 식당에 가고 카페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옷 사러 옷가게에 가고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마음 먹고 용기 내서 가야 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비장애인 누구나 여느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삶과 어울려 사는 삶을 살기를,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제안해 주거나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그 선택조차 내가 하면서 어울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통합을 넘어서 포용으로 가면 좋겠다. 우리가 통합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통합조차 다수의 질서에 소수가 수용되는 구조가 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없거나 소수이거나 다수이거나 약자이거나 강자이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서로 배우는 그런 서로를 포용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지향을 붙들었고요. 그래서 여느 사람처럼 자기 삶 살고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아주 마땅한 당위에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는 장애인 친화마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누구나 편하게 어울려 사는 마을로 함께 정했고요. 공간적으로는 내 집, 내 동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당사자가 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과 내가 가고 싶은 공간과 환경과 어울려서 하는 것, 이런 지향을 그리고 출발하게 됐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그럼 이렇게 하려면 마을을 알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마을을 알고 있나?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친화마을 실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한 45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과연 복지관 밖에 한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도 한번 안 가보고 한 1년을 지내는 직원들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죠? 일 자체가 복지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식당도 복지관에 있고 카페도 복지관에 있잖아요. 네, 그만큼 저희가 그동안 복지관 중심으로 일하지 않았나 하는 저희는 반성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장애인 친화마을은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분들을 봤더니 너무 복지관 친화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오시는 것을 매개로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바랬어요. 근데 사람의 삶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복지관은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잖아요. 그 시간 이후에 당사자들의 삶은 어디 있나? 우리 오늘 이제 여기 너무 든든하게 있는 스포츠단 선수들이 저희 와 있거든요. 우리 스포츠단 선수들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가서 경기하고 하면 장애가 있어요? 막 할 정도로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저 친구들 만난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몇 년 전에 물어보면 복지관에 와서 운동하거나 이게 선생님들이랑 하는 거 시간 외에는 집에서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아주 중증의 장애가 아니어도 이렇게 실제로 우리 비장애인들이 사는 리얼월드에서 삶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죠. 복지관에서도 지원하지만 그거 외에 복지관이 아니어도 내가 지역에서 편하게 밥 먹으러 갈 수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있고 차 마시러 가는 곳이 한두 곳이 있고 복지관에서만 일하고 복지관에서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곳 더 생기는 것. 그것이 저희가 그리는 장애인 친화마을 지향입니다. 이런 장애인 친화마을 출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초점을 맞춘 것들도 많아요. 우선 관중심, 지원자 중심의 사업들 좀 정리도 했고요. 치료 세션도 조정하고 무엇보다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배정하고 이게 지역에 나가서 직원들도 주체성을 갖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위임 전개를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힘갖고 일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행정 간소화도 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서 저희도 한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했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전 직원이 가급적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로 나가는 마을 알기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마을로 나가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사는 마을을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많이 막막해 했죠. 근데 직원들이 정말 한 1년 정도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나갔고 복지관에서는 꼭 가서 뭘 해라, 뭘 해와라, 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하지 않았어요. 어떠니 자연스럽게 우리 치료사들은 휠체어를 끌고 마을을 나가보기도 하고 이곳 저곳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복지관에서 왔어요 인사하면 뭐 또 후원하라고 하나 막 이런 경계의 마음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선들도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그냥 수줍게 혹시 이 상점에 장애인 손님도 오시나요? 아니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좀 친절하게 맞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 굉장히 어색하게 꺼냈었는데요. 그런 시간이 1년, 2년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만나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저는 복지관 직원인데 제가 효진 씨라고 만나고 있는 20대 청년이 있는데 이런 상점 너무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같이 와도 될까요? 친절하게 맞아주실 수 있을까요? 또 황규님이라고 휠체어 타시는 분이 있는데 이 편의점을 정말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복지관이 좀 도와드리면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부터 횟수로 한 5년째 일을 해오니까 이렇게 장애인을 편하게 손님으로 맞아줄 테니 편하게 오세요 이렇게 환대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상점이 686개소고요. 오소가게, 오소내일가게 조금 낯서시죠? 제가 안산시는 적극 행정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안산시와 안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2개가 있거든요. 안산장애인복지관, 저희 상록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부모단체 중에 꿈꾸는 느림보 이렇게 4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시가 인증해주는 장애인 권익공호 상점을 브랜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250개소고 그 중에서 그냥 오세요만이 아니라 상점주가 강사가 돼서 평생학습이나 일상학습의 공간을 내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오소내일가게가 6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 도서관, 카페, 식당, 무인 편의점, 코인 세탁소까지 마을이 일상의 전체가 배움의 공간이 되고 재활의 공간이 되고 관계가 이어지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화마을 실천을 붙잡고 마을을 나가면서 마을과 함께하면서 저희가 깨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틀을 깨면서 나아가는데요. 첫 번째,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어떻게 당사자들 어떻게 잘 지원할까, 어떻게 잘 도울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을은 관계가 생기니까 지원하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실천가들이 선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지원 기술이 아니지 정말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지 이것을 저희도 깨져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올해로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평생학습의 보조 강사가 돼서 아니면 또 장애인 일자리로 어떤 상점에
보조 역할을 하는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이 보조 강사는 아마 올해로 한 5명, 6명까지도 자리를 만들었고 장애인 일자리로 또 함께하는 자리도 한 3자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의 시작이 복지관 저희 직원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함께하시는 이웃들이 거꾸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청각장애인이지만 그분은 정말 감각도 좋고 조금만 도와주면 보조 강사 역할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좀 허를 찔리는 거죠. 사실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소통이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긴 상점주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사례로 발표하게 될 텐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민준 씨가 골프 연습장에서 당당하게 일하게 된 것도 또 그런 상점주분의 제안으로 가능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사자의 가능성을 보자 했지만 진심으로 이웃으로 당사자의 가능성을 보는 시선, 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시선,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 서로를 돌보는 시선들을 마을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시선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바리스타 교육도 해주시고 하시는 카페 사장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일을 좀 하다가 장애인을 잘 채용해야지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좀 계획을 유보해야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도 나는 장애니까 이만큼만 해도 돼. 지원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장애인이니까 요만큼만. 이게 당신 눈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인인데 그렇게 경계를 선정하고 하는 게 자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정말 허를 찔린 것 같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장애인을 동등하게 보고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원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한계를 설정하고 있었구나. 실천가보다 마을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만나면 알게 되고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정말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친화마을 실천을 하는 5년 동안 마을에서 수많은 증거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희 실천가의 존재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문제 중심에서 가능성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적 중심에서 관계 과정 중심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과 현장을, 이런 경험을 좀 체계화해야지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나름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한 강점관점 실천의 원리 3가지, 원칙 3가지, 태도 3가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초반에 강점관점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강점은 자원에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근데 친화마을 실천을 하면서 강점이 관계를 지나니까 이게 공동의 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떤 카페들은 우리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여기 아지트예요 할 정도로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작용하고 적응하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의 자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 태도 3가지 원리는 실천의 뼈대를 붙잡는 건데요. 결국은 무엇을 볼 것인가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3가지 원칙은 그럼에도 있어서 실천을 결정해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판단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 실천 태도는 사실은 오랜 실천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체화된 감각 같은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냐, 실천하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원리, 원칙, 태도마다 사례를 다 연결해 왔는데 오히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늘 이후에 6사례를 들으시면 이런 이야기구나 연결되실 거고 책에 잘 정리해 놨으니 제가 여기서는 발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3가지는 첫 번째
존재의 존엄을 전제로 한다. 말씀드렸듯이 존재 자체를 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그리고 문제보다는 당사자의 욕구와 가능성에 집중하고 그리고 사람이 우리 당사자들이 좋은 관계, 좋은 경험, 좋은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간다는 것에 초점을 바라보는 것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세 가지 원칙은 드러나는 문제 상황, 보여지는 행동보다는 그런 행동이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맥락을 살피려는 시선입니다.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천가가 계획한 계획보다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요. 저희의 도와주려는 마음보다는 기다리고 묻고 기다리면서 당사자들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태도, 세 가지 태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 근데 사실 이거 어렵고요. 절대로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 어떤 때냐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때나 당사자의 안전상의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전문가가 볼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개입하는 것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효과 있는 것은 더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다르게 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의 삶을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질문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아마 이후에 앞으로 6가지 실천 사례를 들으시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의 관점,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공간, 그리고 함께하는 협력 체계들이 바뀌었는데요. 우선 공간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복지의 실천 무대가 복지관이 아닌 마을로 옮겨갔고요. 협력 체계도 굉장히 신기한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민관협력, 민민협력을 함께하는 직원들이 제가 이거 2025년엔 정리를 못했는데 작년 데이터로 저희 45명 중에 37명 정도가 민민협력에 참여하고 있고요. 민관협력에도 절반 이상이 참여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보통 민관협력은 관장, 국장, 몇몇의 팀장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을과 적극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협력체계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실천과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일상이 달라지고 참여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마음들 너무 관계가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을 하면서도 계속 붙잡으려고 했던 질문 하나는 우리한테는 사업이자 활동이지만 당사자의 삶이 되도록 자연스러운 걸까? 이것은 계속 성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실천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외출일기라고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 운동재활사가 중증의 지체장애나 그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청년의 집에 1년 동안 방문해서 당사자의 움직임을 살피고 당사자가 지역에서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료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치료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과서에서 내가 이론으로 배운 것으로는 가정에서 보는 그 당사자의 움직임은 소거해야 될 움직임이고 교정에 대한 줘야 되는 움직임인데 내가 당사자 집에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평생 온몸에 상체기를 내고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본인 몸에 맞는 이런 움직임들을 찾아냈는데 과연 이게 내 전문가 기준에서 이거는 없애고 다른 걸 더하라고 해야 될까 하면서 전문가의 기준을 내려놓고 당사자의 움직임을 존중하면서 하지만 거기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데 보탤 것들을 보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워커로 변기에 앉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바닥에서 식탁 의자에 앉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당사자는 20년 만에 미끄럼틀을 너무 타고 싶으셨었대요. 유치원 때 타보고 1시간 걸렸지만
정말 처음 타는 미끄럼틀을 타고 평생 처음 대통령 선거도 해보고 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서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우체국에 가서 소포도 보내보고 이렇게 당사자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 치료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또 배우는 거죠. 재활은 복지관 치료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도 저희가 꿈꾸는 삶은 정성을 담아서 서로의 이름이 불려지는 마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장애인이라는 범주로 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원함이나 그런 것들이 지워지고 통칭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윤 씨도 오셨는데 최선윤 씨, 엄도윤 씨, 그리고 고준혁 씨, 우리 이민석 씨 이렇게 각자 개인 고유에 가진 그런 고유성으로 불려주는 사람들이 되면서 서로가, 근데 장애인만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난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불러드리면서 어떤 순간에도 삶의 주인은 당사자라는 걸 잊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는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6명의 발표자의 발표를 듣게 되실 건데요. 지금도 굉장히 아프게 남아있는 말 하나가, 친화마을 실천을 처음 시도할 때 우리 막 이런 거 어때? 막 이렇게 갔다 와서 얘기할 때 직원 하나가 거절당할 용기를 품고 나가요, 이런 말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거절당하니까 안 할 거예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 용기를 품고 용기 내줬던 우리 직원들의 그런 노력, 시도들이 지금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삶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그런 정성으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마을로 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야기들을 연결할 건데요. 또 관장님 지금 안내를 가시는 이유는 제가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발표하실 분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 내내 이게 제가 하는 자리라면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초대받은 자리니까 제가 어디까지 선을 좀 할지 몰라서 좀 고민이죠. 예를 들면은 관장님의 강점 얘기를 듣고 나서 떠올랐던 영화와 노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막 말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캐대원과 골든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관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는 역시 강점은 케이스로 부르면 안 되고 대상어 하면 안 되고 현지에 집중해라, 캐대원. 이게 딱 와닿았고요. 야, 그럼 골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도 든든하다. 야, 이거는 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 또 가벼워질까봐. 그렇고 또, 분위기가 좀 벌써 좀, 네. 좋죠? 네. 그리고 관장님 말씀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일종의 강점의 확장의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강점을 개인을 돕는데 그것도 이제 상담실에서의 사회사업가에게 말해서 어떤 희망이나 이 매력 따위를 얻는 말로서만 썼던 이 상황도 있었는데, 관장님이 이 강점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예를 들면 개인에게도 강점이 있지만 마을에도 강점이 있는 거죠. 이게 사회사업에서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철수 씨가 어떤 일을 도울 때 마을에 강점이 있다고 보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 복지관 안에서만 도우려고 했겠죠. 근데 마을의 강점과 매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당사자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 덕에 마을도 바뀌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당장인 철수 씨 외에도 앞으로 생겨날 영희 씨, 순희 씨에게도 매우 중요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걸 정말 잘 해왔다고 보고요. 더하여 관장님이 이 책에 잘 정리하신 게 뭐냐면 원리 원칙과 태도를 잘 쓰셨거든요. 근데 원리 원칙과 태도는 뭘 의미하냐면 원리 원칙, 우리가 그런 말 쓰는데 좀 다릅니다. 원리는 마치 이제 관장님이 선장이고 안산 상록이 배라면, 그러면 관장님은 선원들에게 원리 원칙과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선원을 안심시키는 거거든요. 원리는 마치
배에 비유한다면 북극성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해도 심지어 나침판이 망가졌다고 해도 북극성이 있으니 크게 길을 잃지는 않겠죠. 원칙은 일종의 항로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을 향하는 항로는 여러 가지인데 그 항로에 어떤 걸 택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은 명확한 지점이 있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안다면 직원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겠죠. 더하여 태도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가도 글로만 가는 건 아니고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안락하게 했느냐. 소위 말하면은 선원들이 어떻게 키를 잘 조정하여서 탑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원리와 원칙이 있으니 관장이 끝말씀 가운데 직원들이 약간 조심스러워도 불안해도 그래도 나갔던 이유는 명확한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장이 이걸 잘 제시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주 의미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제 관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사전에 이 직원들이나 관장님하고 질문을 논의한 건 없고요. 저도 그냥 얘기를 듣다가 떠오르는 얘기를 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관장님도 긴장하실지 모르겠는데 딴 건 아니고 이게 저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실천할 때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더 내재화되려면 소위 관장님께서 직원들을 이제 만나거나 지도할 때도 혹시 강점으로 바라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333, 3원칙과 3원료 3원칙과 세 가지 태도를 정비하셨는데 실제 이것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 어떻게 직원들에게 내재화하기 위해서 애쓰시는지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또 얼마나 닿을지는 닿고 있나요? 네, 직원들도 강점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그건 노력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 직원들을 강점 관점으로 슈퍼비전하고 지도하고 말로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저도 더 미루지 않고 명문화하고 구조화해서 직원들을 조금 더 안심시키고 잘 인도해야 되는 역할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순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몇 날 며칠 제가 그 몇 년 전 말고 이렇게 밤을 새봤나 이럴 정도로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리가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 내용들을 직원들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워크샵이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또 따로 또 같이 계속 붙들고 공유할지는 조금 더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강에서 선생님이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특히 저는 처음에 강혜수 선생님은 재작년에 글쓰기 모임에 오셨고 올해 또 공부하셨는데요. 처음에 강혜수 선생님 성함을 봤을 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원래 어이를 쓰는데 아이를 쓰셨길래 제가 이거 오타라고 고쳐달라 하셨는데 원래 아이더라고요. 네, 그 사연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강혜수 선생님의 말씀에 주목할 바는 또 어떤 것이냐면 많은 복지관에서의 음악 치료 형태가 센터 안에서 혹은 복지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확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 리조의 강점을 보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환경을 변형했더니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그런 이야기 여기에 좀 주목하여서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록장애인복지관 음악치료사 강에스더입니다. 네, 오늘 저는 예술은 삶, 삶은 예술이라는 주제로 제가 만난 리조라는 아이의 아이와 함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소개하셨듯이 저는 음악치료사입니다. 네, 무슨 치료사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는 데 있어서 음악으로 좀 만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노래를 한 곡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이 노래는 헬로송이라고 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알란 투리 선생님께서 만든 헬로송인데 음악 치료에서 헬로송으로 당사자와 만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저희가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곡에서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소개할 리조가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던 저에겐 되게 의미 있는 노래라서 선생님들과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같이 불러볼게요. 노래가 쉽습니다. 네, 쉽고
음악이 끄는 대로 함께 하시면 되니 네,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할게요. 우리 인사해봐요. 우리 인사해봐요. 우리 인사해봐요. 우리 인사해봐요. 선생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동 선생님. 선생님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모두 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인사할게요. 모두 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작해봐요. 우리 시작해봐요. 우리 시작해봐요. 네, 앵콜 하지 마세요. 앵콜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따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잠 좀 깨셨나요? 네, 이게 음악의 힘이에요, 여러분. 네. 네, 저의 일하고 있는 저의 정체를 조금 밝히고 싶어요. 저는 소개했듯이 복지관 음악치료사입니다. 음악치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음악아가 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음악아가 존재하고 그것은 음악성이고 또 음악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의 존재 자체가 강점이다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저희 복지관 직원들이 함께 가치를 두고 일하는 누구나 편하게 어울려 사는 장애인 친화마을. 이것은 치료사로서 치료실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이 있는 마을로 함께 당사자를 돕고 함께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음악치료사보다 복지관 음악치료사라는 말에 저희 정체를 두고 또 이 말이 저는 참 듣기 좋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록복지관의 전 직원들은 당사자의 강점과 또 당사자의 삶이 있는 마을에서 일하기를 아주 즐겨하고 또 함께 정말 즐겁고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리 가운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아트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심리재활사 김영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이유는요. 당사자의 내면의 예술성을 저희가 강점으로 보고 또 그 예술을 표현할 때 그것이 마음껏 마을에서 펼쳐지도록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의논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당사자가 마을로 나가고 거기서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일이 마을에서 당연한 일로 여겨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아트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당사자의 강점, 예술성, 마을 이것이 어울려진 네, 아트야 놀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트야 놀자를 통해서 리조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먼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리조는요, 음악과 미술은 좋아하는데 집단은 어려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령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집단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을에서 살고 또 일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학습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중간에 중도되거나 또 몇 번 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예술이라면 이 집단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또 그러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또 아이가 경험한다면 자신의 예술성 또한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리조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불러주신 헬로송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 리조가 어느 부분에 소리를 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어예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고요. 이것은 단지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라는 그 목소리는 음악 치료에서는 자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셀프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이 자기의 어떤 목소리가 또 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 그룹을 안전한 집단으로 여기고 내가 여기서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마음도 표현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조가 이렇게 시작을 잘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주 많은 일들을 또 저희가 당면하게 되지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눕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많이 피곤하면 같이 눕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느 비가 오는 날 리조가 바닥에 누웠고요. 그런 리조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리조가 이렇게 눕는 행동이 표현이야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었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리조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줄까 어머님과도 대화하고 또 함께하는 김영선 선생님과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눕는 표현을 문제로 여기면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의자에 앉혀야 하지만 눕는 행동을 표현으로 본다면 이것은 저희가 잘 살피고 도우면 되겠다, 잘 하도록 도우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관장님께서 생태 관점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생태 관점 가운데 당사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환경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함께 조율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아이가 눕는 것을 바닥에 눕는 게 아니라 매트를 두어서 활동실 매트에서 눕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전에 먼저 어머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리조가 경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시간 오후 5시였어요. 경기한 친구들에게 오후 5시는 굉장히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눕는 행동을 표현으로 봤을 때 불편함의 표현이구나 저희가 인식을 하고 매트를 두었을 때 정말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매트에 딱 눕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는 그 뒤에 나눌게요. 그리고 저희는 또 그리기 도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리조가 보통은 활동 지원사 선생님과 그림 그리다가 활동실로 들어오는데 그 그리기를 쭉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연하게 시작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트와 그리기 도구를 두었고요. 그래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트는 더 이상 이제 바닥에 눕는 리조를 더 이상 이렇게 그냥 눕는 친구가 아니라 쉬는 친구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리조가 매트에 누우니 그곳은 쉬는 공간이 되었고요. 아이들은 눕는 리조에게 더 이상 시선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 아이는 쉬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의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워졌고 리조도 더 이상 매트에 가는 것보다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는 그 시간이 길어짐을 저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도구는 욕동의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그리기로 시작을 하면서 리조가 활동의 길잡이가 되었고 리조를 통해서 부드럽게 시작한 활동들은 조금 더 재미있게 또 편안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테아 놀자는 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마을에 나가면요 되게 뭔가 많아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돌도 있고요. 아테아 놀자가 음악과 미술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마을에 있는 것들을 예술 소재 삼아서 아이들과
표현하고 소통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리조가 마을에 있는 박스에 자기의 어떤 꽃다발을 만들고 거기에 마을에 있는 꽃을 꺾어서 끼우면서 자기만의 그 꽃다발을 만들어서 친구와 주고받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렇게 마을에서 있는 시간들이 좀 편해지다 보니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리조는 땅바닥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서 자주 그림을 바닥에 그리곤 했는데 친구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다 보니 리조 그림에 자기의 그림을 거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조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데 막 풀을 뜯어서 막 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서 괜찮나? 그랬는데 리조가 웃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의 표현이 자기 작품에 더해져도 이것을 기꺼워하는 또 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또 때로는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난 이런 날씨처럼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 불고 또 추운 환절기쯤에 또 리조가 다시 한번 바닥에 눕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행동이었고 그 행동 가운데 자신의 표현을 좀 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리조에게 어떤 걸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리조는 밖에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옷을 챙겨서 입고 나갔을 때 활동실에서 누워있던 리조의 발이 마을에서는 걷더라고요. 걷고 뛰고 쿵쿵 발 굴러보기도 하고요. 또 손끝으로는 마을에 있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훑으면서 본인의 어떤 감각적인 예민함이나 또 불편함들을 그렇게 해소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때로는 치료사들이 마을에 나가는 것 중에 어려운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마을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데 실은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마을에서 아이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무엇보다 자기의 삶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해야 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또 마을에 나가면 정말 자유로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자유롭고 밖에서 강아지랑 산책하는 어르신들 보면서 인사 건네기도 하고 또 서로 저희가 뭐 이렇게 유도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마을에 있는 놀이터를 가면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온 친구들과도 상호작용 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꿈꾸는 마을, 그런 마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치료사로서 이런 실천들이 정말 즐겁고 또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저희가 뿌듯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트야 놀자의 마지막 종결에는 저희가 마을에 있는 카페 제이콥이라는 카페에서 전시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전시회를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으로 마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자기의 작품으로 친구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아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정말 또 예술적인 그런 향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바람이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기 예술 작품으로 마을에 기여하는 것을 저희가 또 소망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의 작품이 카페 제이콥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해했고 또 실제로 카페 제이콥은 12월 여느 카페보다 정말 따뜻한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을에 기여하는 바람에서 마을에서 전시회를 진행했고요. 정말 따뜻했고 또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2026년도에요. 저희 리조가 다니는 교회에서 리조의 그림이 달력에 실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머님께 들은 소식인데 굉장히 기뻤고요. 리조의 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거의 저희 발표가 마무리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 리조 이야기 쓰기 전에 어머님과 대화했습니다. 제가 리조 이야기를 써도 되는지, 그리고 언젠가 어머님께서 리조가 태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리조가 궁금해서 또 어머님께 그 뜻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어머님과 전화를 했고요. 어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조요.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스라는 말은 굉장히 큰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리조가 어머님 태중에서부터 굉장히 큰 기쁨이었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노래가 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정말 아름다운 너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처음 눈을 마주한 그 순간 아주 오래전부터 넌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 노래가 나올 텐데요. 그 가사처럼 정말 엄마 아빠가 눈을 마주한 그 순간부터 우리 리조가 정말 축복의 존재였고 기쁨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글을 썼고요. 또 글 쓰는 가운데 정말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기뻤습니다. 더불어서 감사한 거는 당사자의 삶이 있는 마을로 또 저희 치료사들 또 저희 직원들을 기꺼이 초대해준 또 우리 당사자들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이 컸고요. 또 이런 당사자의 삶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또 함께 해주겠노라고 또 손잡아준 동료들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실천가분들 많이 계시죠. 무엇보다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와 함께하는 일, 저희가 또 강점으로 또 마을에서 일하다 보면은 또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또 여기 많은 실천가들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의 실천에도 기쁨의 그런 역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기의 사회사업은 이제 개인과 환경을 분리하여서 개인은 대부분 치료로 그리고 환경은 개혁으로 도와왔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특히 70년대 이후에 이게 합쳐졌단 말이죠. 그게 생태 관점이고 사람과 환경을 함께 묶어서 봤단 말이고, 그리고 그 이때 이후부터 복지관들도 전에는 특히 장애인 복지관은 치료 중심의 공간이었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곳으로 이미 명명됐음에도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곳들이 여전히 관을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관장님 말씀대로 강점을 붙잡고 그 기조로 당사자도 강점으로 봤지만 나아가 당사자가 실제 살아가는 환경을 강점으로 보고 거기서 뭔가 이루게 도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것을 또 소위 말하면 치료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음악 치료 선생님이 적극 나서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명에서도 봤겠지만 그 핵심 관점을 잘 짚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치료 공간은 동네 노래방이겠다. 그렇죠? 네. 이게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당사자, 리조 같은 당사자들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도 활용하지만 그 덕분에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좀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사회복지학회에 갔다 왔는데 그때 주제가 저도 토론자였는데 이제 예술과 사회복지였고 또 주제표 중에 하나는 장애인과 예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전체 기조는 뭐냐면 장애인의 예술을 별도로 보는 영역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서 별도의 장애인 극장이 만들어지거나 장애인 목욕탕, 장애인 노래방 이 전용이 만들어질 게 매우 두려운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이 별도의 영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플랫폼은 공유되되 장르 구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극장에 가서 같은 극장을 갔을 때 선택에 따라서 어떤 영화는 소리 지르면서 볼 수 있는 영화관도 있고 어떤 영화관은 조용히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있다면 그러면 섞여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이게 또 관장님이 얘기하신 그 포용과도 포괄과도 이제 맥을 단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저에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냥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저희가 계속 같은 말이지만 또 당사자의 삶이 있는 마을에서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치료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처음 배울 때부터 본인이 세팅 가능하고 또 당사자의 어떤 행동들을 예측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당사자 가장 많이 있는 마을에서 또 당사자 삶이 그냥 가까이 있는 마을에서 할 때 더 효과적이고 또 그런 당사자의 변화들을 더 잘 이끌 수 있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제 치료사의 어떤 치료적인 패러다임도 이러한 결을 같이 하면서 마을에서 또
당사자 삶 있는 마을에서 함께함을 또 이제 궁리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더 이쪽 공부를 더 하시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바라는 바는 그 음악치료 영역을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도 이렇게 특히 그 치료의 공간이 마을로 확장됐을 때, 그리고 당사자 일상으로 확장됐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애서 선생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정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이 얘기도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네. 박 선생님의 말씀은 왜 의미가 깊냐면,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장애인 주간센터처럼 장애인 한 명을 특정 공간에서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대체로 많은 곳에서 하는 방식이 주로 집단 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돕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로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지역사회 속에서 그 일을 또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박정희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박중혁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오늘 원래 글의 주인공이신 행복님이랑 같이 나와서 간단히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볼라 했는데, 또 행복님이 낯을 많이 가리셔서 그냥 저 혼자 하라고 해서 그냥 혼자 하게 됐습니다. 뒤에 사진이나 내용이 많아서 거기서 행복님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긍정행동지원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긍정행동지원실에서는 체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서 어려운 행동을 감소시켜 긍정행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함께하고 지원자와 당사자가 1대1로 하루를 보냅니다. 긍정행동지원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각각의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거부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요. 자, 이제 2년 전 행복씨와 처음 만났던 날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복님이 원하는 하루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지금의 이야기를 만들어간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만난 행복님의 하루는 지루했습니다. 오전에는 누워있다가 그저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하고, 그리고 항상 누워있다가 조금의 낮잠과 드라이브면 긍정행동지원실의 하루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애착 물건을 가지고 흔들면서 보내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저희가 핸드폰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행복씨가 원하는 하루 삶이 맞을까? 섣불리 내가 행복씨의 하루를 계획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켜보니 행복님의 하루는 문제와 사고를 두려워하는 하루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님은 힘이 강해서 한번 화가 나면 진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본인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애착 물건에 대한 집착도 강했습니다. 때때로 길을 걷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을 얻으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씨는 기관에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만남은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관계는 적었습니다. 행복씨의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들을 대비한 하루였죠. 그래서 문제라고 인식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행복님이 본인의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하면 행복님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본인의 하루가 변화한다는 것이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행동이 나오면 또 어려운 행동에 집중하니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님의 문제를 문제라고 단정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행복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성으로, 행복님은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포레스트 농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운동하는 시간은 농구단 선수들과 신철민 특수체육교사님이 도와주셨고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운동은 행복님은 처음에 낯설었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니 금세 적응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또 수영입니다. 수영은 복지관 지하에서 외부 강사님과 수영했습니다. 처음 외부 강사님을
만났을 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행복님은 낯가림이 굉장히 심했고 수영 강사님은 되게 호쾌하신 분이셔서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2년 동안 잘 도와주셔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항상 걷기만 하셨던 행복님은 이제 수영장 처음부터 끝까지 잠수해서 수영할 정도로 수영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산책입니다. 처음에는 행복님과 같이 보내는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행복님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걸었던 경험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때는 계획하지 않고 새로운 길들을 아무 생각 없이 걸으니 행복님도 새로운 길을 가고 계획하지 않고 그냥 하염없이 1시간 정도 걸으니 행복님의 표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가던 길만 산책하고 우리가 계획한 길만 가고 그러니 행복님은 산책이 싫었었는데 새로운 길을 가고 지켜보고 탐색하는 산책을 하니 행복님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산책을 꾸준히 해서 이제는 저랑 행복님 이제 걷기 대회도 참여하는 경험 가질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를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복님은 드라이브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차가 없어도 본인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으면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합했습니다. 드라이브는 하되 행복님이 평소에 하기 어려워했던 것들을 잘 조합했습니다. 드라이브로 멀리 나가서 사람 많은 곳에서 식사하거나 카페 가기 등 행복님이 먼저 좋아하는 드라이브를 하고 불안해서 꺼려했던 활동들을 나중에 하니 이 두 가지 잘 조합되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차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행복님은 이제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분이 됐습니다. 거기서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취남마을에 있는 오소가게를 잘 이용했습니다. 오소가게는 장애인 당사자가 소비자로서 가게를 잘 이용하도록 도왔습니다. 장애인이라고 구석진 자리로 안내하지 않고 따로 구비된 룸이나 방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상점 이어갈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니 저희도 잘 가게를 이용하며 나갈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행복님의 강점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라고 인식했던 것들도 이제는 강점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행복님이 하루를 다채롭게 보낼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문제라고 인식했던 것들은 줄어들고 사라졌습니다. 넘치는 힘은 행복님에게 관계와 활동으로 이어지니 자연스레 해결됐습니다. 누워있어 힘이 넘치던 행복님은 이제 만남과 활동 후에 힘이 빠져 휴식을 위해 잠시 누워있습니다. 올바른 휴식이죠. 여러 가지 집착들은 잘 조합했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천천히 변화가 생기고 있고 함께하면 좋아진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행복님이 선택하는 하루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을 땐 본인이 표현하여 다양한 곳에 나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며 지옥을 이용하는 등 하루가 다채로워졌습니다. 이러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줄거나 없어졌습니다. 어려운 행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 크게 의식하지 않으니 관계가 편했습니다. 그러니 기록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행동에만 집중하니 부모님에게도 행복님이 오늘 무슨 하루를 보냈는지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행복님의 하루가 다채로워지니 글로 쓰는 기록과 사진, 누군가에게 행복님을 소개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이제 행복님과 좋은 곳 갔던 사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행복님과 저의 지역사회 활동 첫 걸음인데요. 사실 행복님이 처음부터 스케이트장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잘하는 것으로는 알려졌었는데 본인이 아무리 잘하는 활동도 아무런 사람도 없는 공원에서 하거나 따로 구비된 체육관에서 본인 혼자서 스케이트를 타면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니까 행복님도 잘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 갔는데 이렇게 편하게 타고 쉬는 모습을 보면서 상점 이용해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이때부터 거침없이 지역사회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행복님과 가장 기억에 남는 서울대공원 아들입니다. 동물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행복님은 표현을 잘 하시질 않는데 스카이라인이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손을 꽉 잡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행복님의 2025년 목표는 미용실 이용이었습니다. 사실 행복님이 언제부터 미용실 이용이 어려웠는지 부모님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항상 미용도 집에서 아버님이 잘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항상 똑같고 잘 잘라주시긴 했지만 역시 전문가만큼은 못해서 꼭 행복씨와 이번 연도에 미용실을 이용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4월쯤에 꽤 이른 시간에 2025년 목표를 아무런 큰 노력 없이 잘 이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가정에서도 다시 미용실을 이용해보려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3번 정도 행복님과 미용실 다니며 있습니다. 최근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역에서 아름아름 사진관을 소개받아서 야외에서도 찍고 내부 스튜디오에서 행복님의 사진 잘 남길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맺으며 행복님과 만나며 생각했던 고민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행복님이 하는 행동들, 누워있거나 무기력하거나 화를 내거나 집착을 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행복씨가 원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하루를 지지하는 것이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닐까? 본인이 눕고 싶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하루를 본인이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억지로 계획하고 만나고 맺어주고 이어주는 게 오히려 당사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경험이 많아지니 행복님은 이제 누워있지 않고 사람 많은 곳 좋아하고 경험을 즐겨합니다. 경험을 위해서는 실패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니 다음에 또 해보지 뭐라는 마음가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에 인사처럼 억지로 계획한 것을 크게 중점을 두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왔는데 행복님이 하기 싫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기했습니다. 아쉽지만 포기하는 마음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행복님과 만나며 가장 실수했던 것은 행복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사자를 처음 만나게 되면 전에 있었던 기록들과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행복님의 말과 소문들 그리고 사진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행복님을 잘 알게 됐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님과 여기저기 다닐 때 어려운 행동이 나오면 이 행동은 왜 나오게 됐지? 이러면서 뭔가 제가 전문가인 양 이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되게 큰 오류가 많았습니다. 어떤 음식점이나 상점을 갔을 때 이 상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는 어려운 행동이 아닌데 제가 편하도록 이 상점 가니까 어려운 행동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상점은 다음부터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도 이 음식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아닌데 제가 지레짐작 판단해서 이 음식은 싫어하나 보다.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행동들이 어려운 행동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 관계가 좁아졌습니다. 점차 여기 안 가고 이 사람 안 만나고 이 행동 안 하고 이 음식 안 먹고 이렇게 하나하나 줄이는 되게 치료적인 관점으로 행복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기관에서도 할 게 없어지는 하루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크게 계획하지 않고 나갑니다. 큰 계획을 하니까 실망도 커지고 실패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보다는 그저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안 되면 그냥 돌아오는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님과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복님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제 발표를 보고 있으면 꼭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내일 제가 행복님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이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답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죠. 이걸 입술 많이 발필 들었다면은 이럴 거예요. 에이, 행부님은 되는 분이고 지금 내가 지원하는 분은 선생님이 안 도와봤잖아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죠. 그런 분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행복님은 이렇게 말로써 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가 표현하는 어떤 소리라든가 몸짓으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님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도왔고 이거는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훈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막막했을 때 누굴 떠올렸다거나 혹시 박 선생님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원이 가능했는지가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해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앞서 발표했던 엑소 선생님과의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역시나 선생님이 일하시는 정식 명칭이 긍정행동 지원실인데 그 공간이 역시 음악치료실도 지역사회였던 것처럼 긍정행동 지원실의 그 실천 공간도 역시나 상당 부분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혹시 그 두 질문,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소위 말하는 신념이나 어떤 이걸 지켜나가서 지원하는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잘 이렇게 헤쳐나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실무자에게 특히 행복지가 가능하지 내가 돕는 분은 안 돼요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다른 교육이나 기록을 접했을 때 제가 했던 생각들이 다른 분들은 되는데 행복님은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은 행복님은 구어도 어렵고 AAC 이런 사진들을 활용한 의사소통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항상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좋은 기록이나 발표나 사진들을 보면서 굳이 행복님과 저런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해도 되나구나. 그냥 행복님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들 안에서 그냥 타협을 보면서 첫 걸음을 했었던 게 참 도움이 됐습니다. 왜 행복님은 의사소통이 안 되지? 왜 행복님은 이걸 선택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은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님과 지금의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관계가 좋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1대1이기 때문에 행복님과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이 사람과 정해진 시간이나 또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도 항상 함께 해야 되는 1대1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가 나쁘면 좋을 게 없으니까 내가 평소 내가 사회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나는 관계를 맺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적어준 기록을 보고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행복님과도 지원자와 당사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단 동네에서 만난 형, 동생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첫 걸음을 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행복님이 원했던 것이라고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잘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운 좋게 행복님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대했던 답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셀럽이 글을 봐도 그가 원래 이 해방 교육을 사회복지에 끌고 온 사람이거든요. 해방 교육은 이제 교사와 학생의 이 관계가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로 서로를 가르치는 관계를 말로 풀어간단 말이죠. 똑같이 사회사과도 당사자와 선생님과의 동등한 관계, 그런 신뢰 관계가 이 일의 열쇠였다고 생각하죠. 네, 신뢰가 쌓이면은 그 삶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잘 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지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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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15분 쉬었다가 15분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